자, 107페이지입니다. 두 가지를 남겨놨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보증제도인데 계약서 작성을 보도록 합니다. 거래계약서 이렇게 얘기하면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를 얘기합니다. 이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작성, 두 번째가 교부, 세 번째가 보존, 이렇게 요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성은, 계약서는, 매매계약서는 누가 작성해 주느냐? 작성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요?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 의무가 있죠. 소공은요, 의무는 없습니다. 해줄 수는 있고, 그죠? 근데 이때 개공이 법인이라면 누가 작성해 줘야 되고요. 누가? 법인일 때는 대표자가.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질문. 법인에 임원이 있다 또는 사원이 있다. 그러면 임원 사원은 계약서를 다 작성해 줄 수 있을까요? 임원 사원이 다? 나누죠.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 사원은 소공에 포함되니까 계약서를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임원 사원인데 자격증이 없어. 보존이에요. 계약서 못 써주죠.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은 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판례 중에는 뭐가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계약서를 써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자기가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가 중개해 줬을 때만 계약서를 써줘라. 중개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계약서를 써줬다가 사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뜻이죠. 그 판례는 사실은 전세계약서를 써간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전세계약서를 막 써준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손님들이 그 전세계약서를 갖고 대부업체에 가서 그 서류를 집어넣어서 대출을 받아간 거예요. 그리고 안 갚은 거지. 사기를 친 거라. 그래서 그 사기친 거에 대해서는 이 중개계약서, 전세계약서를 갖다 써준 개공이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제대로 하고 써줘서 모르는데 확인도 안 하고 자기가 중개한 것도 아닌데 써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일부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중개도 안 했는데 써주지 마라.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확인설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면 분쟁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두로 해도 성립하는 건데 그래서 분쟁 예방 차원에서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겠다. 반드시 뭐예요? 서면 이렇게. 근데 이 서면에 대해서는 우리 법조문에 따르면 국토유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해 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권장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때 국장이 진짜 요 표준서식을 갖다가, 표준서식이 법정서식이에요. 표준서식을 진짜 만들어 놨을까요? 권장에는 법정서식, 표준서식 없습니다요. 그러니까 법조문상으로는 법정서식을 정해서 권장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는 권장하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걸 써라. 그런 것은 꼭 정해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서식이나 가능하다. 아무 서식이나 쓸 수 있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반드시 서면으로 쓰기만 하면 된다. 양식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내용을 규제합니다. 내용을 규제한다. 요게 핵심이죠. 두 가지입니다. 자,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약서를 쓰는 거니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빼먹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에 담아두어라. 적어야 되겠다. 이게 총 9가지입니다. 암기사항이죠. 암기해 보셔야 되고 좀 이따가. 두 번째는 거래계약서를 갖다가 적을 때는 다운계약서나 이중계약서 같은 거 적으면 안 되죠. 그죠? 이중계약서도 쓰면 걸리죠. 이렇게. 법상.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이중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내용을 규제하는 법 내용이에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나중에 여러분 사무실 오픈하고 그러면 다운계약서 쓰실 겁니까? 안 쓰실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 읽을 테니까 어떻게? 에? 절대 써야죠. 안 쓰면 일을 못 합니다. 손님들이 원하는데. 그죠? 대신 이제 안 들키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못 쓰게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저기 뭡니까? 끼어들기 하십니까? 차 운전하다가? 다 하잖아요, 사실은.
예? 예. 저도 끼어들기 엄청 많이 합니다. 옛날에 한 번은 일요일 날 한강다리 넘어갈 때 거기가 이제 그 강변북로 빠지는 그 한 차선이 있는데 거기가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끼어들기를 하는데 옆에 차선 와가지고 쭉 가가지고 쏙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요일 날 한번 저희 애기 2명하고 어디 가다가 일요일 날 끼어들기를 했어요. 왜냐면 차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뒤에 쓸 필요가 없어서 쭉 가가지고 싹 끼어드는 순간에 앞에 경찰관이 그날이 있더라고요. 그 경찰, 일요일 날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평상시는 가끔 단속해요, 거기서. 근데 일요일 날은 생각도 못 했는데 딱 끼어들고 잡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 차가 그렇게 막 빡빡이 서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랬는데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 딱지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둘째 놈이 그냥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거 아빠 운전 좀 잘하지 뭐 그랬다고 하면서 그냥 둘째 놈이 되게 애끼거든요. 뭐 하면. 그러니까 막 저한테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끼어들기를 사실은 우리가 하다 보면 많이 하게 돼요. 그에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예? 다운 계약서는 업계에서 쓰는 거예요. 그만큼 흔한 거예요, 이게. 이걸 갖다가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개업공인회사가 어겼을 때는 임등치,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다고요. 소공이 만약에 그걸 쓰면 자격, 정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낼 때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게 되면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러면 틀리다니까.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러면 이게 다 틀리는 거라고요. 벌금도 아니고요. 징역도 아니고요. 이렇게. 과태료를 물립니다라고 출제한 적도 있었죠. 과태료도 아니고요. 자격 취소도 아닙니다. 정지고요. 이게 절등치가 아니고 임등치입니다, 또. 그러니까 요것을 철저히 알아두셔야 돼요. 아닌 것들도 임등치요. 그리고 이건 자격 정지요. 취소 아니고 이렇게. 여기가 핵심.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암기. 자, 거래계약서 필요기상 9가지인데, 자,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권, 인, 표, 조교는, 대학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뭐예요? 금덩어리를 받았다. 이렇게. 자, 권, 인, 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덩어리를 받았다. 권자가 뭘까요, 권?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이전의 내용 그러면 융자금 승계, 이게 대표적입니다. 융자금 있을 때 승계할 건지 말 건지 그거 정하는 게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거. 그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인자는 인적사항입니다. 표자는 물건의 표시. 조자는 조건기한 있을 때 조건기한입니다. 그 다음에 교자는요.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입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확인설명서 준 날짜요.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조자는 뭐요? 조건기한 있을 때 조건기한. 그 다음에 이거는요. 계약일. 이건 다 아실 거고. 인도는 뭐예요, 이게? 물건의 인도 일시입니다. 물건의 인도 일시. 이렇게. 금자는 뭡니까? 요게요. 구체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합의된 거래 금액. 거기에는 뭐 또 들어가냐면 계약 금액도 들어갑니다. 계약금 얼마 이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지급일자. 이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상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로 나온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한 문제가 아닐지라도 꼭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기타 약정사항도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상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출제를 합니다. 기타 특약사항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담보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특약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9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 권리 이전의 내용,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조건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계약일, 물건의 인도 일시, 거래금액, 계약금액 들어갑니다. 그 지급일자, 기타 특약사항. 그러니까 이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상에 자 보시면 보수 이런 거 있습니까? 보수 적는 거 없죠? 자, 거래계약서 필요기상에 조세 있습니까? 조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 조세 없어요, 이런 것도? 조세 없잖아요. 거래계약서 필요기상에 공법상, 규제상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자, 거래계약서 필요기상에 보면 여기에 예정금액이 있습니까? 예정금액이 아니라 뭘 적죠? 계약서에는 뭘 적어요? 예정금액이 아니고 거래금액. 예정금액 아니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요기상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근데 이런 것들, 이 빨간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에 적히는 것들입니까? 확인설명사항에 들어가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주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계약서에 적는 거, 이건 확인설명서에 적는 거, 두 개 섞어서 출제한다고. 네, 그래서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성 끝냈으면 여기에 뭐가 따라붙냐면, 반드시 뭐가 따라붙냐면 서명 및 날인이죠. 자, 서명 및 날인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개공해야 되죠. 개공이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분사무소라면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 업무를 도와줬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어떻게 해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이게 아까 봤던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과 똑같습니다. 이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여기 서명 또는 날인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를 썼으면 그 다음에 줍니다. 줘요. 거래계약서는 누구한테 줄까요? 양쪽한테 주겠죠. 매도인한테도 주고 매수인한테도 주고. 중요한 것은 그때 같이 껴서 주게 돼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뭐죠? 매매계약서 줄 때 같이 주는 거 두 가지. 하나는 확인설명서, 또 하나는 보증관계증서 사본, 확보, 이 두 가지를 같이 줘라 이거지. 근데 이 두 가지는 공교롭게도 확인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자료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에요. 확인설명서 안 들어가죠? 보증관계증서 사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자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대신 이건 끝났을 때, 한 건 했을 때 계약서 주면서 같이 주게 돼 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그 다음에 보존합니다. 이 보존은 몇 년간 보존하는 거라고요? 거래계약서니까 5년이죠. 5년. 확인설명서가 3년이고 이때 보존은 원본을 보존해요? 사본을 보존해요? 사본.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요.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07페이지. 18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고요. 1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공정하게 중개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하고 공정하게 활동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개공이랑 소공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린 이유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등. 그쵸? 그래서 등자가 틀린 거예요. 개공하고 그 다음에 누구까지 와야 돼요? 소공까지만. 자, 2번. 중개법인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또는 임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안 되지. 임원사원 중에 자격증 갖고 있는 임원사원만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거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이 체결된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몇 년 동안은 그 사본을 보관해야 되겠다. 5년 동안. 근데 문제는 자 보시면 5년 동안 보장을 맞는데 3번이 틀렸어요. 이거. 왜 틀렸습니까? 중개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니고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예요.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구별되죠? 뭐가 중개계약이에요? 수험생들이 잘 구별 못해 이걸요. A가 B한테 이렇게 의뢰했잖아요. 팔아달라고 B한테, 개공한테. 그러면 개공과 요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이 둘 간에 체결된 계약을 이걸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의뢰라고 같은 말이라고 했었잖아요. 중개계약이 뭐하고 똑같아요? 의뢰. 그래가지고 B가 열심히 중개활동을 해가지고 사람 C를 붙이면 C하고 A, 거래 당사자,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뭐예요? 요게 거래계약이에요.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확인설명서는 언제 써주는 거예요? 거래계약서는 언제 써주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써주는 거지. 요때. 중개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거래계약서를 써주는 게 아니고 언제 거래계약서를 써줘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요하고 얘가 틀리다고. 중개계약이 체결된 때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하고 틀리다고. 응? 요 거래계약이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아직까지 이걸 구별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개계약이다 그러면 뭐예요? 의뢰니까요. 여기에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뭐 독점 중개계약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가 중개계약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지 않죠? 3번에 어디가 틀렸다고요? 중개계약이 체결된 때 그러면 안 되고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이렇게 해야지 맞는 얘기가 되겠다. 그래야 계약서를 주고서 5년간 보존합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된다. 그렇습니까? 표준서식은 권장사항에 불과하잖아요. 그걸 꼭 따라야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도 아까 그랬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도 국장이 정해서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었죠.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권장사항에 불과하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4번, 5번. 개업공인인증서는 중개 의뢰의 본지에 따라서, 본뜻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선관주의 의무라는 거 민법에서 많이 얘기 들어보죠. 개업공인인증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판례가 그걸 인정합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5번은 맞는 말. 자, 19번 풀어보십니다. (19번이) 기출문제입니다. 19번의 1번은 권리 이전의 내용이 거래계약서의 필요기사항에 들어간다는 거죠. 암기할 때 권자를 따서 암기했던 게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요. 그 다음에 2번은 거래계약서 4번은 5년간 보존하는 거 맞고요. 3번은 공인인증서 갑이라고 하지만 이게 소공입니다. 계약서에다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어요. 소공이 거짓 기재하면 어떤 제재를 받죠? 자격정지입니다. 과태료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4번은 분사무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서명 및 날인 누가 해야 돼? 분사무소 책임자가 해야 되죠. 그때는 분사무소에서 써먹으려고 등록해놓은 인장을 날인해야 되겠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날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사무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분사무소에 등록한 인장을 날인해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 등록해놓은 인장을 날인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부서, 구청장한테 등록하는 거 아니죠? 분사무소 사용하는 인장은 어디에 등록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 등록 인장을 날인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부서, 구청장한테 인장을 등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분사무소에서 쓰겠다고 작심한 그 등록한 인장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 등록 장소는 주된 사무소지. 오해하시면 안 되고. 4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써서는 안 된다. 개공이니까 이걸 쓰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개공일 때는 어떤 제재?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21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이 서명 및 날인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서명하든지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 두 가지씩입니다. 서명 및 날인 두 개 다 하는 것은 거래계약서가 그렇습니다. 거래계약서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확인설명서가 그렇습니다. 확인설명서도 서명 및 날인입니다. 자,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중개계약서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중개계약서는 또 들어가면 일반 중개계약서도 서명 또는 날인, 전속중개계약서도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온통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요. 이렇게 두 가지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개계약서 나오면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서는 온통 서명 또는 날인. 다만 여기서 이제 확인설명서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확인설명서다 그랬을 때 확인설명서가 이게 개공이나 소공처럼 써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근데 확인설명서를 받게 되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런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런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요게 당사자는 받게 되는 사람은 또는이고 써주는 사람은 미시고 요것만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자, 1번 지문에서 거래계약서가 나오면 서명 및 날인이고 2번에서 확인설명서 나왔는데 그러면 확인설명서는 누군지를 앞을 확인하셔야 돼. 개공이니까 서명 및 날인이고 3번은 전속중개계약서다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서명 또는 날인이죠. 지금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했는데 왜 못 짜줘?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자, 21번 문제에서 21번이요.
제가 22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21번을 먼저 봐요, 그러면. 21번, 22번 좀 이따 하고. 21번 보시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해요, 무조건. 이거 보시면 되고. 2번, 확인설명서가 나오면 두 개로 보셔야 돼. 개공이나 수공 얘기가 나오면 서명 및 날인.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나오면 서명 또는 날인이야. 2번에서는 누구 얘기예요, 지금? 2번에서는 누구 얘기? 개공 얘기니까 서명 및 날인이지. 3번에서는 전속중개계약서가 나왔잖아.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중개계약서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서명 또는 날인. 다만 이것은 소속공인중개사하고 관련이 없어요. 소속공인중개사가 개공이랑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런 서류는 얘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응? 소공은 여기나 여기 도장 찍는 게 없다고. 소공은 여기만 있다고. 예. 자, 그 다음에 4번. 확인설명서에는, 자, 누구 얘기냐면 당사자 얘기죠. 확인설명서인데 누구 얘기요? 당사자. 그러면 어떻게? 서명 또는 날인. 4번 맞죠? 5번.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공동신고가 원칙이죠? 어떤 경우에?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요. 공동신고죠? 그렇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얘기한 겁니다. 5번. 21번 문제가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틀린 게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 23번 문제 풀어놓으셨다고요?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22번 밑에. 22번 문제 풀어놓으셨어요?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2번 풀었다며요. 기억번, 그래요? 지금 푸세요, 그러면. 자, 기억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틀렸잖아요. 3년이 아니고 몇 년? 5년이고. 원본도 안 해요. 거래계약서 4번을 보존하는 거예요. 두 군데가 틀린 겁니다. 지금 기억번은. 니은번은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안 돼요. 왜냐면 거래계약서에다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게 돼 있죠. 이거. 인적사항을. 이걸 공란으로 두면 이 법 위반이죠. 예.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습니다. 디귿번은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써야 된다. 맞습니까? 꼭 그건 뭘 꼭 써라 그런 거 없죠? 아무 서식이나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래계약서는 유일하게 법정 서식이 없는 게 거래계약서잖아요. 나머지는 거의 다 있는데. 응? 디귿번도 맞죠? 틀렸죠? 리을번은요.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누가 거짓 기재한 거예요? 개공이. 개공이 거짓 기재하면 뭐고요? 임등치. 이거잖아, 이거. 맞죠, 지금? 틀린 거면 몇 개요? 기억, 니은, 디귿 3개죠? 기억, 니은, 디귿 3개죠? 네. 정답 4번. 자, 26번 문제를 지금 골라보십니다. 박스 문제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필수 기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그러는데 다 들어가죠? 기억번은 인자를 따서 암기했던 거예요. 인적사항. 니은번은 표입니다. 표. 물건의 표시. 계약일 당연히 들어가죠. 계약일에. 그죠? 리을번은 금자로 딴 겁니다.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조심할 건 예정금액 할 때도 금자가 들어가지만 거래 예정금액은 필요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빨간 걸로 했던 겁니다. 금자 들어가도 예정금액은 예자를 따서 암기합니다. 우리 암기할 때는. 물건의 인도일시, 인도라고 글자 딴 거죠. 그 다음 비읍번, 관자로 딴 겁니다. 관리 이전의 내용도 필요기사항에 들어갑니다. 조건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 조자를 따서 암기했던 거, 이것도 들어가죠?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교자를 따서 암기했던 거죠? 들어가고. 마지막에 그 밖에 약정내용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약정사항도 필요기사항이 들어갑니다. 싹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이 5번이에요. 자, 거래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인데 내용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핵심적인 내용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사항을 거의 물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적 내용은 요겁니다. 요거
뭐죠 이게? 거짓기 제한 거 있잖아요. 임등치, 자격증 요거 물어보고 요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식 요 부분, 소식 요 부분.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제도 이렇게. 자, 칠판에 설명을 드려보고요.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려볼게. 자, 첫 번째 나온 게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 손해배상 책임은 개공의 개업 공인인계사의 배상 책임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이 조문이 30조입니다. 30조 조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조 조문은 일단은 행위가 저질러집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손해 이렇게. 그리고 이 손해가 이 행위 때문에 발생했어야 돼. 근데 이게 30조로 가게 되면 이 행위 저지른 사람이 개공으로 되고요. 여기서 손해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손님인 거래 당사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당사자는 자, 이 행위를 저지른 개공한테 물어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개업 공인인계사 보고 배상 책임을 지시오라고 되어 있는 행위가 두 개예요.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중개 행위 하다가 사고를 쳐서 잘못 소개하고 막 그래가지고 손해 입혔을 때 책임지라고 돼 있어요. 이때는 중개 행위 하다가 잘못했다 얘기는 개업 공인인계사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야, 이건. 개업 공인인계사한테 고유과실이 있는 거라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예요. 잘못 설명. 그래서 손해 입힌 거야. 그럼 손해 입은 사람은 개공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 입었으니까 물어주시오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져야 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중개행위 책임이에요. 이때는 개공한테 잘못한 부분이 있어야 돼. 반면에 개업 공인인계사가 배상 책임 지게 되어 있는 두 번째 경우가 바로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예요. 사무실 제공 행위 이렇게 사무실을 갖다가 맡기거나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개업소 사무실 사장님은 원래 A인데 A의 증이 걸려있긴 합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고 자 C라는 사람한테 사무실을 맡긴 거예요. 사무실을 제공했죠. 빌려줬죠. 이런 취지예요. 근데 C라는 사람이 여기 B한테 사고를 친 거예요. 이렇게. 그럼 B 입장에서 봤을 때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 C한테 물으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나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일인데 이때 사무실을 맡기고 빌려준 요 A한테까지 쳐들어갈 수 있는 거. 요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사무실을 맡기고 빌려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A가 직접적으로 B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잘못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사무실을 맡기고 빌려줬다는 게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잘못했죠. 빌려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두 번째죠. 이게 30조 요게 1항 책임이에요. 1항에 나온 거고 이게 2항에 나오는 건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개공의 배상 책임이다 그러면 두 개를 나눌 줄 아셔야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개행위 책임 용어를 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개행위 책임 그 다음에 또 이거는요. 사무소 제공 책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 용어를 쓸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것은 개업 공인인계사한테 고의과실이 필요한 거고 이런 고의과실이 없어도 치는 무과실 책임이 돼요. 그럼 최근 시험도 보게 되면 이런 거 물어봐요. 자, 중개행위 책임 얘기하면서 그때는 개업 공인인계사한테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틀렸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쪽 마찬가지 이쪽 낼 때 사무소 제공 책임지는 거다 하면서 그때는 개업 공인인계사한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또 반대로 쓸 거예요. 그거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 내용인데 두 개 바꿔서 출제할 수 있다. 일단 두 개를 나눌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이 그 두 개를 이렇게 용어를 나눠서 쓰는 것을 잘 못 봤어요. 그냥 다 손해배상 책임이지. 그게 아니고 중개행위 책임, 사무소 제공 책임이라는 용어를 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일단 여기서 더 나가서요. 들어가면 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이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개업 공인인계사분이 사기를 치거나 보증금의 일부를 횡령하거나 이런 것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싹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다 집어넣어요.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에 사기치거나 횡령한 것도 들어간다. 이 사람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중개행위요 아니요 이거 판단할 때 속마음 주관적인 속마음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 사기칠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기 못 집어넣어요. 진정으로 중개활동을 할 의사가 있었느냐? 그것 갖고 판단해버리면 얘를 여기 못 집어넣는다니까. 그래서 주관적으로 또는 진정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사회 통념에 따라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런 판례의 기본적 입장에 따라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 입장은 하여간 중개행위 책임 물은다 했을 때 이 중개행위는 별거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면 어차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 조문에 따라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한다. 그 판례의 그 노력의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인정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여기 중개행위에 안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안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대토권이에요. 대토권이라고 하는 건 중개 대상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대토권 그래서 매매 알선행위는 자 중개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는 대토권 매매가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불법적 거래를 알선한 개공도 잘못됐지만 불법적 거래를 해서 거래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불법적인 거래를 한 손님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손님은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토권 매매 알선해가지고 그게 잘못돼서 그게 저런 대토권이 안 나와가지고 손해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법에서 보호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책임질 필요 없다는 게 저 판례이죠. 하여간 결론적으로 대토권 매매 알선행위는 이 빨간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중개행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 예.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지. 예? 이거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내고 있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 이렇게 유명한 판례를 아직까지 안 내고 있다니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상컨대 여기 보면 손해다 그랬을 때는 보통 보면 어떤 손해냐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물어주게 돼 있다. 우리 사장님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물어주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재산상 손해,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만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제 예상하는 것은 이거보다 이거 정신적 손해는 빠진다는 건데 그거보다는 이겁니다. 당사자가 입은 손해만 물어줍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은 책임 안 집니다. 누가 입은 손해만 물어줍니까? 당사자. 제3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공의 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뭐 하도록 되어 있냐면 보증 설정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증 설정에서 신고할 의무가 되어 있다. 이것도 누구의 의무입니까? 보증 설정? 당연히 개공의 의무죠. 개공의 의무.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보증 설정 시기입니다. 시기.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업무 시작 전, 업무 개시 전. 시험 문제는 개설 등록 전이라고 많이 내요. 개설 등록 전이 아닙니다. 언제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 이렇게. 그래서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보증기관이 직접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따로 보증 설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그런 경우 빼고는 원칙적으로 보증 설정을 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요때 지역농협은요. 지역농협 같은 경우도 보증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지역농협도요. 해야 되죠? 지역농협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지역농협이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도 해야 됩니까? 신고해야 됩니다. 똑같이. 똑같아. 근데 사실 지역농협은 농지를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농지 중개할 수 있는데, 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지역농협은 관청에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냐고. 지역농협은 농지만 중개할 수 있는 게 농지만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지역농협이.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됩니까? 등록관청에? 등록은 면제돼 있잖아요. 그렇긴 해도 등록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사고 낼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보증 설정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1,000만 원 이상. 그죠?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해야지요. 그래서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까지 하도록 돼 있다.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전. 똑같습니다. 지역농협도. 지역농협. 중요하죠. 등록이 면제돼 있어요. 등록 안 하고도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증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 이게 지역농협이죠. 분사무소는 어떻습니까?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하나 추가해서 설치할 때마다 1억 이상 추가로 보증 설정을 법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보증 설정해야 됩니까? 1억 이상. 언제까지 보증 설정을 해야 돼요? 추가로? 업무 개시 전입니까? 아니면 분사무소 차리기 전입니까?
그리고 차리기 전입니다. 이게 분사무소를 설치 신고하기 전까지 보증 설정을 1억 이상 추가해야 됩니다.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어렵죠 이거. 여기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한다고 하면 틀립니다요. 분사무소는요 설치 신고죠.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내는 구비서류는 실, 사, 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보. 분사무소 차리기 전에 보증 설정이 미리 돼 있어야 되니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보증 설정하는 시기 중요하고 뭐 방법은 3가지 있는 거 아실 거고 금액도 대부분 아시죠? 금액과 관련해서는 분사무소 하나, 분사무소 나왔네. 분사무소 하나당 얼마 이상 추가요? 1억 이상. 이럴 때 만약에 분사무소를 갖다가 4개 거느리고 있는 그런 법인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6억 이상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죠? 요것도 3번이나 출제됐던 내용입니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보증을 갖다가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 방법을 바꾸는 거, 변경. 보증을 공제에 들었던 사람이 중간에 보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보증보험으로? 도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공제 1년짜리 들었던 사람인데 6개월 만에 공제로, 아니 보험으로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죠. 바꿀 수 있죠?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꾸죠? 공제에 가입한 상태에서 이걸 먼저 해지를 절대 먼저 하면 안 되죠. 해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하고 이런 순서로 하면 안 되죠.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가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지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입하다 보면 중복 가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 어떻게 공백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들고 나서 이걸 끊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법조문에서는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공백기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이고 시험에서 중요한 게 이 재설정이 또 중요합니다. 재설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기간이 만료돼서 재설정하는 경우가 있죠. 기간 만료 언제까지 재설정해야 되고요? 기간 만료 1까지 기간 만료 1까지 재설정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고 터져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바람에 재설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언제까지 재설정합니까? 기간 만료. 그러니까 손해배상금 지급된 때부터 언제까지요? 15일 내에 재설정하는 거죠. 15일 이내 재설정이요.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기간 만료 1일까지. 이건 사고 안 터진 거요. 갱신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근데 요건 뭐예요? 사고 터진 거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이거 잘 나오고. 재설정이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탁 얘기 잠깐 해봐요. 공탁 같은 경우, 공탁한 돈은 폐업하거나 또는 사망했을 때 바로 그냥 즉시 찾아올 수 있는 게 그런 돈이 아니죠. 공탁금은 몇 년 동안은 못 찾아오게 돼요? 3년 동안은 공탁금 회수를 제한한다. 3년 동안 못 찾아온다는 거에 틀린 사람도 없습니다. 나와도 이거. 자, 세 번째요. 보증금 지급 청구 절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급 청구 절차인데 이 지급 청구 절차와 관련해서 4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기 이제 시간적 순서로 봤을 때 사장님이 계셔요. A예요. 자, 그런데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무 개시 전입니다. 보증 설정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원하는 거 택하시면 되고 보증기관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하다가 첫 번째 사고를 칠 수 있죠. 사고. 누구한테 그러냐 그러면 B라는 거래 당사자에게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재산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어떻게 물으라 할 수 있죠. 이게 손해배상 청구다 이렇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자 합의서를 이끌어내든지 당사자 간에 재판 안 가고 아니면 재판 가서 조서 이런 걸 만들든지 조정조서, 화해조서 이런 거 마지막까지 가면 판결 나오든지 그래서 판결문 사본을 손에 넣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당사자는 셋 중에 하나를 손에 수중에 넣어야 됩니다. 합의서든지 아니면 조서든지 아니면 판결문 사본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증기관에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급 청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보증기관은요. 자 일단 지급이죠. 주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돼서 1억을 갖다가 보증 설정했다 이렇게 했을 때 판결 나기는 1억 5천을 지급하라고 판결 난 거죠. 1억 5천짜리 판결문 사본을 들고 갔을 때 보증기관은 얼마를 주게 됩니까? 일단 1억을 주고 끝나게 되죠. 보증기관은 거기 나온 판결문 사본에 나온 돈을 다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게 됩니다.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게 돼요. 1억까지만 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여기서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개공한테. 왜냐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을 했건 안 했건 얼마 했건 전 손해 난 거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5천만 원은 누구한테 받아낼 수밖에 없어요? 개공한테요.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고 있다고 해도 받아내려면 막 경매 넣고 막 그래야 되니까 시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 여기가 쉽게 받는 거지. 그래서 핵심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 설정을 했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이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로 범위 내로 제한되는 거 아니죠? 그게 결론이에요. 전손에 대해서 물어준 게 돼 있어. 개공은 여기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지급되는 순간에 이 관계는 끝나버리게 돼요. 그리고 보증기관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되돌아서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시 받아냅니다. 대신 물어준 겁니다. 여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최종적 책임은 개공이 지는 겁니다. 구상권 행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만 이 중에서 공탁기관만큼은 공탁한 돈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돈이죠. 그러니까 공탁기관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여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지. 공탁기관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구상권 행사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속 중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설정. 이 재설정은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요 순간부터 언제까지 재설정해야 됩니까? 15일 이내 재설정을 하셔야 된다. 15일 이내죠? 그게 재설정이. 요게 15일이 여기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얘가. 예. 15일 자주 나오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의로 사고를 했다. 그러면 판결 같은 거 얻었을 때 지급 청구를 해오면 보증기관은 지급할까요? 고의로 사고를 했는데? 보증기관은 그런 경우에까지 이 보증금을 지급할까요? 지급한다. 고의로 사고를 해도 지급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해도 개공은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사고를 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기관은 지급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고의로 사고를 해도. 끝났어요. 자, 문제를 볼 텐데 문제는 32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32번. 자, 1번과 2번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1번이 뭐냐면 여기 사무소 제공 책임입니다. 이때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1번이 이게 준경이 책임, 사무소 제공 책임이고 2번의 준경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소공이 사고를 친 거죠. 2번은. 그래도 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개공이.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보증 설정 시기죠. 언제까지 보증 설정합니까? 업무 개시 전. 보증보험이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 세 가지 방법이 있죠. 4번 질문은 분사무소가 2개 그러면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은 얼마가 돼요? 얼마 이상? 4억 이상 해야 됩니다. 2억 5천 아니고 요게 틀린 거. 5번은 의뢰인이 손해입었어요. 근데 보증기관의 보증 지급 한도 아까 칠판에서 1억요. 그걸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에서는 주지는 않으나 안 주죠. 더 이상. 누구한테는 받아낼 수 있어요? 개공한테는 받을 수 있죠. 왜요? 개공은 전손에 대해서 물어줄 책임이 있으니까요. 전손해, 개공, 그거 얘기하는 게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35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자, 35번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1번은 손해배상금을 자,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고자 한다 그랬을 때는 서류를 들고 와야 돼. 합의서를 들고 가든지 아니면 무슨 조서를 들고 가든지 아니면 판결문 사본들을 들고 가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고. 2번이 틀렸죠.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정답은 쉽고요.
3번에서 알아두실 것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한다는 거. 그래서 관청이 뭐예요? 신고도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은요. 별표 해두시고. 중요합니다. 개혁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에 관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증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고. 1억짜리 서울 보증금에 들었다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증서사본을 주거나 직접 못 줄 때는 전자문서로 제공해라 이거죠. 근데 이걸 언제 하는 거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하고 달라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언제 하는 거죠? 언제 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은,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은. 근데 지금 동그라미 4번은 보증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언제 하는 거예요? 완성된 때, 계약서에 도장 찍었을 때 하는 거예요. 최근 시험에 2번 나왔는데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중개가 개시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돼요. 그것도 틀립니다. 중개 개시된 때도 아니고 중개 완성되기 전도 아니고 뭐가 맞는 거예요? 완성된 때. 시점을 잘 알으셔야 돼요. 5번은 사무소 제공 책임이죠. 5번 사무소 제공 책임 맞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당사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다만 5번은 이걸 바꿔서 출제할 것을 언제나 대비하셔야 돼요. 5번 얘기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의과실이 있을 때 하나요?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틀려요. 사무소 제공 책임은 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그걸 꼭 알아두시라. 36번 풀어보십니다. 자, 기업권은 지역 농협도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하느냐?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얼마 해야 되냐? 액수는 좀 적죠? 1,000만 원 이상. 중요한 것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 지역 농협이 등록이 면제되어 있다고 해서 등록관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기억반처럼 맞는 집으로는 몇 번 나왔었습니다. 틀린 집으로 냈다 그러면 아마 등록관청에 신고할 필요 없다고 낼 거예요. 그러면 X입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로 제공했다는 게 사무소 제공 책임이죠. 손해배상 책임지죠? 책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 참 단순합니다. 있다 그러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고쳐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간단합니다. 디귿번은요 10일 이내가 아니고 15일이죠. 자, 39번 풀어보시고. 다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36번도 기출문제 최근, 39번도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39번. 기업권은요, 반납이니까 며칠 내 반납입니까? 7일 이내 반납이죠.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두 번째 것은 지금 운영규정을 승인받는 겁니다. 승인 그러면 3개월 내 승인이죠. 지정받을 때부터 3개월 내 승인이요. 3개월 내 승인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것은요. 며칠입니까? 15일 내 재설정이죠. 15일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긴 것부터 짧은 순이니까 긴 것은 3개월이 제일 길죠. 두 번째 거. 니은번. 그 다음에 긴 것은 15일. 디귿번,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기억. 기억번이 7일이니까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마지막 40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40번 문제 1번은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얼마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조문이 없어요. 다만 유일하게 조문이 있는 건 지역 농협에 대해서 조문이 있어요. 1,0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럼 나머지 특수법인은 얼마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보통 2억 원 이상 해야 된다고 봐요. 해석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1번처럼 지문을 만들어내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사실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는 게 틀렸어요. 왜냐? 2억 원 이상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지역 농협은 얼마니까? 1000만 원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1번이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해설하기가 힘들어 죽겠어요. 언제나 2억 원 이상을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특수법인은 그런 의미에서 1번이 틀렸다. 왜요? 지역 농협 같은 특수법인은 얼마 이상 하면 되니까? 1000만 원 이상. 그런 의미예요. 지금 출제자의 의도는.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1번처럼.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했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3번은 판례입니다요. 읽어보면 공제제도는 개업 공인인계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행으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의 성격을 가진 제도다. 공제는요. 보험입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보험이 공제입니다요. 그래서 이게 보증보험의 성격을 띈다. 뭐가요? 공제제도가요. 이 판례 알아두십니다. 맞고 4번은 어려워요. 어렵게 낸 겁니다. 공제금은 폐업하고서 3년 내 공제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공제금 얘기 아니고요. 공탁금 얘기입니다요. 여러분 속이려고 한 거예요. 공탁금은 3년 동안 회수 못하는 게 있지만 공제금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이런 게 좀 어렵고요. 5번 질문 아실까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때요? 잘못 설명하고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번 틀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번 같은 지문은 안 나올 거니까요. 의미는 뭔지 알겠지만 그럴 거고 4번 지문 같은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알아는 두십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괜찮은 지문들이고요. 됐습니다.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보증제도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반환체면 이행 보장제도부터 의무 끝까지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